우리 이민사회에서요, 한인분들에게 여러 이민법의 동향, 그리고 취업 비자 발급, 많은 분들의 관심일 겁니다. H-1B는 특정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서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으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해외에서 H-1B 비자로 들어오는 이민자의 숫자는 8만 5천 명입니다. 3년에서 최대 6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직장을 잃으면 60일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신분입니다. 특별히 최근 H-1B 취업비자 시즌이 다가오면서요, 그 신청자의 수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서요, 취업비자 발급에 엄격해진 부분은 없는지, 또 달라진 취업비자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법 전문 천관우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해 첫 법률 상담 이민법으로 출연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새해 인사 한번 해주시죠. 예, 새해가 밝았는데요. 그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민 신분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좀 민주공화 양당이 합의를 해서 새로운 이민 개혁법이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마이크 조금만 앞으로 당겨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중간 선거 이후에 이민법 좀 뭔가 달라진 것, 바뀐 것이 있나요? 뭐 가시적으로 법안이 올라갔다거나 아니면 통과된 법안이 있다거나 이렇게 바뀐 거는 아니고요. 근데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감으로 느껴지는 거는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통상적으로는 하원이 그 이민법하고 그 USCIS 이민국에 대해서 통제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타이트해지는 그런 경향이 약간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I-485라고 해서 영주권 신청서 폼이 있는데 포맷이 이제 공적 부조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물어보는 항목이 더 많아지고 길어졌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약간 미세하게 약간 좀 심사 또는 또 그리고 또 그 케이스를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약간 좀 타이트해지는 기류가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타이트되는 기류가 감지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적 부조에 관한 규정 확정과 관련해서 영주권 신청에 새 항목이 추가된 게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영주권 신청서에 이제 한동안 대통령이 바뀌면서 2021년 초에 그 공적 부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조항 다른 폼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빠졌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새로 옛날 법안으로 돌아가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좀 세세하게 만약에 복지 혜택을 수령하거나 또는 나한테 부채가 너무 많이 있다거나 이제 그런 항목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어보는 그 조항들이 새 영주권 신청서 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 폼이 길어졌다는 얘기죠. 네. 또 이제 최근 이민국 소식 중에요. 국무부가 12월 19일 발표한 1월 2023년 1월 영주권 문호가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돼서 제가 일단 1월 달 거 제 영주권 문호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은요. 한인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이 이제 취업이민이기 때문에 취업이민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제가 간단하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3순위 내부에서는 이제 학사와 그다음에 숙련공 이제 그렇게 한 캐테고리가 있고 그다음에 비숙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학사하고 숙련공의 케이스에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펌 시스템을 통해서 LC를 신청하신 다음에 LC가 승인이 나시게 되시면은요, 바로 I-140이라는 고용주의 초청장과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 접수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런데 3순위 비숙련은 오픈 상태가 현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상태는 아니고 이제 오픈 상태가 아니라는 건 우선 일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우선 일자를 봤을 때는 이제 한참 이제 2020년 6월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동결됐다고 나오네요. 그렇죠. 동결이라고 하시더라도 펌을 아까 얘기한 대로 펌 LC를 파일하신 날짜가 2020년 6월 이전에 되어 있는 케이스들은 다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고 I-485라는 케이스도 접수가 가능하세요.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은 485 접수가 가능하지만 2022년 그 여기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9월 8일. 그 9월 8일 또는 그 이전에 펌을 접수하신 분들은 여전히 I-485가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초청장과 그 영주권 신청서에 동시 접수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접수는 그래도 상당 부분이 오래될 겁니다. 왜냐하면 노동청 과정이 지금 굉장히 오래들 걸리고 있기 때문에 네. 대부분은 다 2022년 9월 8일 이전에 펌을 접수를 하셨을 겁니다. 네. 그 펌 접수일이 우선일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숙련공과 비숙련공으로 나눴을 때 비숙련공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오픈돼 있지만 영주권을 승인을 받으시려면은 그 펌 케이스가 접수된 날짜, 그러니까 우선일자가 2020년 6월 22일 이전에 접수를 하셨어야지만 영주권 승인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걸 우리가 동결이라고도 하죠. 승인 가능일이네요. 네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족 초청을 보면은 네.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 그러니까 원래 이게 우선일자가 있어서 이제 대기 기간이 있습니다. 초청장을 접수하신 다음에 승인 받고 나서 이제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됐는데 2019년 중반부터 현재 계속 오픈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주권자랑 결혼하신 경우에도 I-130이랑 초청장과 영주권 접수가 동시에 가능한데 요번 1월 달에도 여전히 계속 오픈 상태로 영주권자의 배우자 그리고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도 초청장 I-130과 I-485 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영주권자 배우자 네네. 또 미혼 자녀. 네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뭐 이순위 같은 경우는 우선일자가 또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동결까지는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은 접수 가능이라고 승인 가능일 같은 것들이 이제 훨씬 더 비숙련보다는 더 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거는 조금 이순위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동결됐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동결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네. 그리고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가 이제 취업 이민과 가족 이민일 텐데요. 여기도 네네.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간단히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취업이민 같은 경우는 그냥 순위가 있습니다. 뭐 흔히들 많이 신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2순위, 3순위고요. 네. 2순위 같은 경우는 석사 석사. 학위 이상 또는 학사 학위 플러스 그 직종에 이제 그 전공과 관련된 직종에서 5년. 그리고 그다음에 3순위 같은 경우는 학사와 숙련공 2년 이상 경력. 이제 그게 한 캐러고리고 그다음에 비숙련 언스킬드 워커라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더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제 그 제일 관심 있으신 거 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이번에 이민국 수수료 인상안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네.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은 뭘 이제 피를 인상한다든지 법을 규정을 바꿀 때는 보통 제안이 먼저 나오고 그 제안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네. 이민국에다가도 내보고 그다음에 뭐 이민변호사협회에다가도 내고 이렇게 그 공고 기간은 3월 6일까지입니다. 일단은 제안은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3월 6일까지고 그 이제 3월 6일까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비싸다. 너무 네. 많이 올랐다.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을 조합을 해서 만약에 3월 6일 이후에 그 안을 어떻게 수정을 할 건지 그대로 통과를 시켜서 언제부터 피를 올릴지는 그 이후에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장에 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가까운 미래에 피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한 35% 정도 오를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양식 케이스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딱 어느 게 더 딱 35%를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한국 이민자들에게 좀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영주권 신청, 또 그렇죠. 시민권 신청. 그렇죠.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고요. 네. 이제 뭐 간단하게 한인분들이 많이 신청하시는 게 어떻게 제한이 되어 있는지만 알려드리면은 현재 이제 시민권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725불로 되어 있는데 845불로 인상하는 걸로 이제 제한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제일 많이 신청하는 건 영주권 신청서겠죠. 1225불이 현재 그 인지세로 되어 있는데 1625불로 인상이 되는 안으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족 초청 청원서 같은 경우 I-130은 535불이 그 인지세로 되어 있는데 710불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취업 이민 초청 청원서 같은 경우도 I-140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현재는 700불인데 715불로 인상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취업 비자 청원서 I-129라고 그러거든요. H-1B 이제 그거는 현재 이제 그 폼 그러니까 H-1B가 사실 그 뒤에 붙어 있는 피가 많은데 그 신청하는 양식 자체로는 460불인데 그 인지세가 780불로 인상되는 걸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영주권 갱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게 540불인데
뭐 550불로 인상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인상이 아닙니다. 종이로 하시는 경우만 10불 정도 인상된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이번에 이제 취업 이민에 관련해서 노동청 과정이 길어지고 있다라고 아까 잠시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네. 이제 그거는 이제 최근 그 이민 경향이 노동청 과정이 조금 이제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네. 민주당은 항상 이렇게 노조 쪽이랑 친하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한다는 입장을 좀 대변하는 곳이 미국 노동청입니다. U.S. Department of Labor.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외국 노동자를 쓰는 게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취업 이민은 잘 알려진 대로 노동청 과정과 이민국 과정이 두 개가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청에서 주관하는 거는 이제 적정 임금을 책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리크루트먼트 과정을 감시하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LC라고 그래가지고 위에 그 적정 임금을 결정하고 리크루트를 제대로 했으니까 인증을 해달라는 LC. 많이들 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과정을 감독하게 돼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굉장히 좀 길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또 결혼 영주권의 경우에는 인터뷰 없이 승인되는 케이스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것도 이제 최근 소식인데요. 이민관이랑 직접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서류가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게 적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적체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서류 심사로 딱 봤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은 인터뷰를 잡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결혼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할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원래는 맨데터리로 대부분 다 원래는 인터뷰를 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서류상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이제 승인을 해줄 만한 케이스라고 판단하면은 결혼을 베이스로 해서 영주권을 하시는 경우도 시민권자와 결혼을 베이스로 해서 또는 영주권자와 이렇게 하시는 경우 그런 경우도 인터뷰 없이 승인해 줄 수 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도 인터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승인서가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래도 인터뷰가 걸릴 가능성은 있거든요. 가능성은. 네. 예. 제가 이민관이랑 직접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은 케이스가 괜찮은 경우는 인터뷰를 안 하고 결혼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시는 경우도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랜덤으로 10% 정도는 뽑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케이스가 좋은데도 그냥 랜덤으로 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 그래서 상당히 케이스를 잘 내신 경우는 그냥 승인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그게 최근 경향입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H1B 추첨을 3월 1일부터 이제 네. 시작이 되죠. 그렇죠. 3월 그렇죠. 그러니까 3월 1일부터 등록이 예, 3월 예. 1일부터죠. 이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제 바뀌었는데 네. 옛날에는 뭐 케이스를 전부 다 일을 해가지고 이민국에다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미 다 접수를 받은 케이스 중에서 뽑아서 심사를 했는데 이젠 그게 아니고 고용주께서 USCIS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고용주가 등록만 하는 겁니다. 케이스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은 그 고용주께서 등록한 걸 그걸 가지고 추첨을 해서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를 통보를 해주고 뽑힌 사람만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지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거기서 케이스를 뽑아서 네.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3월 1일부터 일단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고용주께서 USCIS와 먼저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8일부터 31일 그 사이에 뽑혔는지 안 뽑혔는지 이제 등록을 이제 통보를 해줍니다. 네. 통보가 가는 거네요. 그래요. 통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보가 가게 되면 이제 보통 이제 9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안에만 접수를 일단 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고용주의 등록이 3월 1일부터 시작되시니까요. 미리 유념하시도록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3월 17일 날짜가 지나버렸는데 등록 안 했는데 그러면은 그렇죠.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3월 1일부터 고용주께서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그거 잊지 마시고 해주셔요. 네. 그래서 또 이제 비안수직 종교 이민 수속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렇죠. 이게 뭐 펀드가 안 나와서 그런데 사실상 종교 이민 그러니까 종교 기관의 스폰서로 종교 이민을 일단 하려면은 그 종교 기관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종교 기관에서 2년간 심의를 하시게 되면은 영주권 신청을 해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 안에 캐테고리가 우리가 흔히 아는 안수직은 이제 목사님, 성직자 케이스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비안수직이라고 그래서 이제 종교 활동을 스폰서 하는데 서포트를 하는 직종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가 흔히 옛날 보면은 뭐 지휘자분들도 그렇게 받으실 수 있고 뭐 여러 네. 가지가 있었는데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한
그런 경향이 언제부터 있어 무슨 경향이 있냐면은 비안수직에 대해서는 잘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이민국이 꽤 오래됐었는데 뭐 그런 경향의 이제 연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하질 않는 거네요. 그렇죠. 비안수직적으로. 그러니까 뭐 지휘자나 네. 반주자를 이제 스폰서를 해서 영주권을 정규기간에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비우호적이었거든요. 그동안도 계속 사실상.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아예 지금 수속이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사무실에 그 취업 이민 관련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다고요. 네네, 취업 이민 케이스가 많이 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미국 노동 시장에 있어서 경향이 그 일손 부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아무래도 영주권을 줘서 외국인이라도 일을 빨리 시키고 싶으니까 이제 신청하는 경향이 좀 늘어나는 거죠, 케이스가. 네. 지금 또 고용주의 지불 능력도 이제 보고 있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예. 고용주의 지불 능력 같은 거는 일단 취업 이민할 때 제일 중요한 거죠. IS40 승인 여부가 딱 거기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비영리 단체인 경우는 어떤가요?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도 물론 스폰서를 하실 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스폰서를 하시려면은 일단은 재정 능력을 증명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 중에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물론 세금은 내지는 않지만 폼 990이라고 그래서요. 비영리 단체가 우리 재정 상태가 이 정도 된다는 거를 이민국에다 IRS에다 보고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을 가지고 우리 재정 상태를 증명할 수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넷에셋으로. 네. 올해 신청자 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떤 신청자 말씀하시는 취업 거죠? 이민, 취업 비자요. 취업 비자요? 네네. 그건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죠. 보통 8만 5천 개 그러면은 한 네. 3배수 정도 보는데요. 3배수. 네. 두 배 반에서 3배 정도 신청한다고 하니까요. 네. 자신의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예. 일단은 제가 순서가요. H1B에 대해서 일단 지금 넘어가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면은 네네. 일단은 H1B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전문직 단기 취업 비자입니다.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단기라는 거는 뭐 3년에서 6년까지 하고 그다음에 영주권이 들어가 있으면은 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여러 영주권이 승인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3년 이게 2번 연장 단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대학 학사 또는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경험을 뭐 대학교에서 1년 받은 걸로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곤 했었는데 전반적인 거는 학사 또는 석사 교육을 받아서 습득한 지식과 그리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 직종이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이제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사학위가 없이 이제 전문대학위 같은 경우는 좀 일단은 곤란하겠죠. 2년제는 안 되고요. 네.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이셔야 됩니다. 네. 그럼 전공이 호텔 경영이면 호텔 쪽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공과 관련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요. 전공 관련성이 네.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 전공하고 직종 자체가 일단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네. 예를 들면은 사회사학과인데 뭐 어카운팅을 하겠다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 전공 지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회계학 전공이면은 어카운팅 매니저라면은 딱 전공 지식하고 그 직종 간의 연관성도 있고 그리고 어카운팅이라는 것 자체가 자꾸 이렇게 미국이 세금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는 직종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직종 자체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종이고 그다음에 또 그분의 전공하고도 연관성이 딱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두 개가 연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한 경우에 미국 학력 인증 기관을 통해서 미국 학사 학위에 준하는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요. 이거는 뭐 그동안 뭐 너무나 잘 알려주신 거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나 놓칠까봐 제가 높아시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은 미국 내에서 교육기관에서 학사나 석사를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인증서를 일단 받으셔야 돼요. 네. 인증기관에서. 아마 유학을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신 경우에 이제
인증서를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 잘 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학위를 받았는데 그 학위가 학사 또는 미국의 석사, 미국에서 받은 석사와 학사와 동일하다는 인증서를 제출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는 또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동시에 스폰서 받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그림이 제일 그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비자라는 거는 일을 하는 동안, 취업 비자라는 건 일을 하는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거고, 영주권 신청은 이제 영구적으로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고용주께서 H1B로 일을 시켜 보니까 네. 일을 잘하고 그러니까 영주권을 줘서 퍼머넌트한 베이스로 일을 시키겠다. 이제 그런 그림이 딱 그려지기 때문에 인터뷰를 이제 요즘은 이제 전수 인터뷰가 아니지만 옛날에 이제 인터뷰 같은 데 가보면은 H1B로 있다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해서 인터뷰를 가게 되면 굉장히 이민관 자체도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승인도 잘해주고. 네. 변호사님께서 최근에 만나보신 네. 또 고객분들 중에서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라 하더라도 네. 성공으로 이끈 그런 성공 사례 있으면 좀 그런 케이스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사실 작년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프로디 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제 그 학교와 관련되신 분들은 보통 이제 영주권을 받거나 아니면 시민권을 나중에 영주권을 요행히 받으시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은 네. 조금 이제 영주권을 받거나 시민권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 영주권을 못 받게 되는 캐러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불법 체류를 하신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신분이 없으니까 못 하시는 거겠죠. 물론 시민권자랑 결혼하시는 경우 이제 그런 거 빼고는요. 또는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 초청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를 빼고는 현재 내 신분이 없어도 영주권을 못 받게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큰 캐러고리로 봤을 경우에는 나한테 범죄 기록 또는 내가 잘못한 게 있을 때 영주권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이민 정책이 범죄자나 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한테 영주권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게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디 학교를 다녔다는 거는 한동안은 그 프로디 학교가 이민을 이제 사기로 비자를 발급해 준 겁니다. 학생 비자를.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학교에 등록을 했거나 다녔다는 것 자체는 이민 사기와 마찬가지고 거기에 공범이거든요. 근데 영미법에서는 사실 공범이 그 가운데 있는 진짜 범죄를 저지른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범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영주권을 못 받는 캐러고리가 그동안 그 프로디 학교 관련자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는 작년 말까지 가을에 프로디하고 관련돼 가지고 영주권을 못 받고 이제 고생하시던 분들이 저희가 네. 면책을 그 잘못된 거를 면제시켜 주는 게 있습니다. 면제부. 예. 그렇죠. 면제부라고 할 수 있겠죠. 601 웨이버라고 그래서 601 면제가 있는데 그 면제를 통해서 5개에서 6개 정도 영주권을 다 취득을 하셨어요. 작년 말에. 이제 그런 게 좀 있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사실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습니다. 네. 그 프로세스 자체가 무엇인지요. 근데 조금 희망적인 소식인 게 작년 말에 그 프로디 학교를 다니셨던 분인데 601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좀 다닌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경우는 승인을 해주는 경향이 조금씩 감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이게 케이스 몇 개로 단발성으로만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경향이 지속될 건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기본적인 입장은 601 면제가 반드시 필요한 케이스고요. 네. 프로디 학교를 다니신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하신다 그러면은요. 특히 영주권을 신청하신다 그러면 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직까지는요. 근데 앞으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개가 조금 풀리는 그런 기류가 조금 감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사무실이 601 면제를 통해서 그 프로디 관련되신 분들이 영주권을 다수 취득을 하셨습니다. 작년 말에.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취업 비자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주의할 사항 몇 네네. 가지만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냥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학력이 직종을 정할 때 전문성 있는 직종을 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학위와 그 직종의 연관성을 잘 규정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공격 많이 당했던 게 그 직종이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필요하는 전문 직종이 아니다. 이걸로 굉장히 거절을 이민국이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전공과 그 직종 간의 관계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직종이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전문 직종이라는 거 반드시 이제 필요하다는 거 영어로는 스페셜티 아큐페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용주의 지불 능력도 사실 조금 중요한 게 뭐가 H1B에 뭐가 있냐면은 취업 이민을 할 때처럼 꼼꼼하게 보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사실 비즈니스가 오퍼레이션만 되고 있으면은 그냥 넘겨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자꾸 이민국이 그 취업 이민에 준해서 고용주의 지불 능력을 점검하는 경향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회사가 재정 상태가 나쁜 경우는 약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력 인증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 학교를 졸업하신 경우도 내가 졸업한 학교가 미국 내에서 문교부 그러니까 미국 교육부나 또는 인증기관에서 정확하게 학사학위를 줄 수 있는 기관으로 승인을 받고 어크레디션이 있는지를 반드시 또 확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학사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주에서만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인정되는 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미국 전체에서 이제 인증을 받았는지 이제 그걸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그 한국에서 졸업하신 분들이 미국 내 동일한 학력이라는 거를 인증받으시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민법 관련해서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 천관우 변호사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디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네, LA 사무실은 232-1655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213-232-1655로 전화를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에나파크 사무실은 714-522-5220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714-522-5220. 네, 714-522-5220으로 연락해 주시면 우리 천관우 변호사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상담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